오픈와인과 함께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인의 세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어찌 보면 좀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만약 최고의 와인을 만드는 게 불법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이 질문이 이탈리아 와인의 세계를 통째로 바꾼 슈퍼 토스칸 반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근데요, 이게 실제로 1960년대에 토스카나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최고의 와인을 만들겠다는 열정을 가진 와인메이커들이 오히려 법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자, 이 반란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 배경에 있던 규칙을 알아야 해요. 바로 키안티 클라시코 DOCG라는 규령이었는데요. 이게 당시 토스카나 와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기도 했죠. 물론 이 규정의 의도 자체는 좋았어요. 품질도 보증하고 전통도 지키자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일부 혁신적인 생산자들한테는 이게 그냥 창의력을 꽁꽁 묶어두는 답답한 황금세장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문제였던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포도 품종에 대한 규제였어요. 법으로 이건 꼭 넣어야 해 하고 정해놓은 품종이 있었고요. 반대로 생산자들이 보기엔 이걸 넣어야 와인이 훨씬 좋아지는데 싶은 품종들은 아예 쓰지 못하게 딱 막아버린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모순이 딱 보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최고 등급인 키안티 클라시코가 되려면 오히려 와인 맛을 밍밍하게 만들 수도 있는 화이트 품종을 꼭 섞어야 했어요. 근데 정작 보르도의 카베르네 소비뇽처럼 세계적인 품종을 쓰는 건 절대 안 된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몇몇 생산자들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규칙 지키면서 그냥 그런 와인을 만들 거냐, 아니면 규칙이고 뭐고 깨버리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와인을 만들 거냐. 결국 그들이 선택한 길이 바로 반란이었던 거죠. 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죠. 시작은 몇몇 용감한 와인들이었어요. 1968년에 사시카이아가 포문을 열고 71년에 그 유명한 티냐넬로가 딱 등장하면서 이 움직임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이탈리아 와인법 전체를 뒤흔드는 계기가 된 거죠.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부분이에요. 나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 중 하나가 될 이 와인들이 처음 나왔을 때는 법적으로 가장 낮은 등급, 그러니까 테이블 와인 딱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등급이 낮다는 걸 넘어서 낡은 규정에 대한 아주 강력한 선언이었던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이 와인들이 뭐가 그렇게 달랐길래 슈퍼라는 이름까지 붙었을까요? 그 비밀을 파헤쳐보면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바로 장소, 포도,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철학이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장소입니다. 이것부터가 완전 혁신이었죠. 다들 키안티 클라시코 언덕만 쳐다볼 때 이 선구자들은 해안가에 있는 볼게리라는 지역의 잠재력을 알아본 거예요. 알고 보니 여기 자갈밭 토양이 카베르네 소비뇽 같은 보르도 품종한테는 정말 완벽한 땅이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포도. 이게 어쩌면 가장 대담한 반란이었을지도 몰라요. 토스카나의 자존심인 산지오베제에다가 국제 품종인 카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를 섞기 시작한 거예요. 와, 이건 뭐랄까, 토스카나의 영혼과 보르도의 뼈대가 만난 거죠. 네, 이 조합이 정말 절묘했어요. 산지오베제가 와인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산미와 체리향, 그러니까 토스카나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면 카베르네 소비뇽은 튼튼한 구조감과 타닌으로 장기 숙성의 가능성을 열어줬고요. 거기에 메를로가 부드러운 질감과 풍만한 과일 맛을 더해서 전체적인 균형을 완성시킨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변화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왼쪽의 전통 키안티는 정해진 레시피대로 산지오베제에 화이트 품종까지 넣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슈퍼 투스칸으로 오면서 완전히 달라져요. 과감하게 국제 품종을 넣고 심지어 볼게리 쪽으로 가면 아예 산지오베제 없이 카베르네 소비뇽을 중심으로 한 보르도 스타일 와인이 탄생합니다. 산지오베제가 없는 토스카나 와인이라니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철학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어요. 쓸데없는 등급보다 중요한 건 품질이다. 바로 이거였죠. 그래서 최고의 품질을 위해서라면 뭐든 했습니다.
당시 토스카나에서는 잘 안 쓰던 프랑스산 작은 오크통, 바리크에서 숙성시키는 것처럼요. 양조 방식부터 모든 걸 바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담한 반란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성공이었죠. 한때 테이블 와인이라고 무시당했던 이 와인들은 이제 전 세계 와인 애호가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아이콘 와인이 됐습니다. 그럼 슈퍼투스칸 한번 마셔보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 궁금하시죠? 일단 이 이름들은 꼭 기억해 두세요. 슈퍼투스칸의 역사를 쓴 그리고 지금도 그 정상에 있는 와인들이니까요. 이 와인들의 캐릭터를 알면 어떤 음식이랑 먹어야 할지 감이 딱 오죠. 이렇게 힘 있고 구조감도 탄탄한 와인들은요. 음식도 그에 지지 않을 만큼 강렬해야 제맛입니다. 두툼한 토스카나식 티본 스테이크인 비스테카 알라 피오렌티나나 진한 멧돼지 라구 소스 파스타 같은 거요. 상상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네, 그리고 우리 와인 애호가들에게는 이게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바로 숙성 잠재력. 이 와인들은 지금 당장 마셔도 물론 훌륭하지만 진짜 매력은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요. 잘 만든 슈퍼투스카는 20년, 30년이 지나면서 훨씬 더 복합적이고 우아한 풍미를 보여주거든요. 결국 이 이야기는 반항아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제 슈퍼투스카는 자신들만의 공식 등급까지 가지게 됐으니까요. 자,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한때의 규칙을 부수던 그 반항아들이 이제는 스스로가 새로운 규칙이자 새로운 주류가 된 건 아닐까요? 어쩌면 이 질문이야말로 슈퍼투스칸이 우리 와인 세계에 남긴 가장 흥미로운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